대체 왜 그랬어? 왜 아버님이 주신 그 돈을 코인 투자 같은 데 썼냐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비조차 부족하잖아. 그 돈만 있었어도. 잠시 후 저희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혜연이가 저 안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부모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돈은 우리 손주를 위해 준비한 거다. 그러니 이 돈으로 아이 치료에 전념해라. 아버지,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박수정입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에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평생을 번잡한 서울에서 살다 서울집을 정리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남양주로 이사 왔습니다. 저희 집은 나무들이 우거진 조용한 거리 끝에 위치해 있어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것이 큰 행복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보면 저희 부부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저와 남편의 속은 겉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서글프고 시끄러운 상태랍니다. 이 나이에 시끄러운 일이라면 자식 일 외에 다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죠. 특히 고지식한 남편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것처럼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죠. 부지런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그들만의 길을 가더군요. 남편의 기대와는 달리 자식들의 삶은 저희 세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편의 희망과 좌절을 모두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자식들을 등진 후 유독 쓸쓸해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희 부부가 자식에게 했던 노력들과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부모의 바람이 어긋난 순간에 대하여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저의 남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꼭 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예전에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작은 개포동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 때만 해도 개포동은 인기가 없는 동네였어요. 개도 포기한 동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죠. 그 당시엔 강남 개발바람이 불기 전이라 개포동에는 논밭과 야트막한 언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코 살기 좋은 동네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80년대 후반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우연히 개포동 한가운데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저희는 작은 주공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90년대 초반 개포동의 집값은 저희 부부처럼 평범한 서민도 넘볼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부쩍 오르기 시작하더니 저희가 아파트를 팔기 직전에는 최고 가격을 갱신했습니다. 무려 18억 원이라니 그 당시 저는 두 눈으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도 그 가격을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와 남편은 그 돈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워낙 젊은 시절부터 쭉 살아왔던 집이라 이곳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반평생 살아온 이 동네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다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떠나면 되겠다는 마음이 컸죠. 하지만 평범하기만 했던 저희 집안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껑충 뛰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와 자식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저희 부부에게 집을 달라고 끈질기게 졸랐지만 남편은 몇 년간 단호하게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해 나름의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저의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우리 가족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단 하루라도 허투루 쓴 적이 없었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편을 보면 저도 모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가정주부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남편에게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었죠. 중학교 교사 일만 하기에도 바빴을 텐데 쉬는 날에는 책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는 늘 묵묵히 저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유독 부지런한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 때문이었어요. 남편 집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장남에게 고등학교 공부도 시켜주지 못할 정도로요. 그래서 그는 꽃다운 10대 시절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근처 구두방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하면서요. 그렇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구두방에 유명한 기업의 사장님이 손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은 자신이 배달하던 신문에서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기에 금방 그분을 알아봤죠. 떨리는 손으로 그 손님의 구두를 닦으며 애써 담담한 척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사장님은 조금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빤히 쳐다보더니 곧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내가 왜 이 구두방을 찾는지 아나? 여기서 구두를 닦는 동안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 그런데 다른 구두방 사람들보다 당신은 뭔가 여유가 있어 보여. 그게 좋아 보이네. 구두를 닦는 솜씨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눈빛은 남다르군. 당신이 더 잘하는 일을 찾아보게. 그 말이 남편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날 이후 남편은 잠시 손을 놓고 있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밤낮으로 책을 들여다보았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냈고 그 후 교사 임용 시험에 도전해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경사가 났다고 난리가 났죠. 그때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 무용담을 들어보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지 자수성가한 남편은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고 믿었죠. 처음에 저는 남편이 너무 엄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남편의 생각대로 아름답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지요. 큰아들과 작은딸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다 보니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들 사이에서 쌓여가는 불만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와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 세대는 사다리가 걷어차인 세대라고요. 금수저물고 태어난 동기들은 이미 출발선이 다른데 언제 승진을 해서 집도 사고 아이들 학교도 보낼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들의 한탄에 딸도 공감하며 이야기했죠. 오빠 말이 맞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유치원 보내는 것부터가 다르다니까요. 저희 같은 뱁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가지. 저는 학원 강사 뛰랴, 집안일 하랴, 언제 애들 교육까지 신경 쓰겠어요. 특히 큰아들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자
회사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사내 정치질이 심해진 모양이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는 한계가 있다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저희 집안이 흙수저라는 아들의 말이 솔직히 납득이 가진 않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은 대단한 집안의 자식들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아들에게는 그저 현실을 모르는 옛날 사람의 구닥다리 신념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을 보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도 아이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죠. 경제 상황은 불확실하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저도 남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5년 사이에 집값이 3배나 오르는 이 현실이 어떻게 버겁지 않게 느껴지겠어요? 젊은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서 아끼고 살아도 맨 땅에서 모든 것을 일구어낸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맛있기로 소문난 동네 대게 전문점에서의 만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훈훈한 대화를 기대했지만 분위기는 조금 묘하게 흘러갔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큰아들이 불쑥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어색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개포동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그래서 궁금해서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너도 알아보면 금방 알겠지만 지금 시세는 18억 정도 된다고 하더구나. 요즘 아파트 값이 참 많이 올랐어. 이게 정상인가 싶다. 아파트가 전부예요? 아파트가 전부는 아니지. 사실 20대 후반부터 나와 너희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넣어둔 오래된 펀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꽤 많이 올랐지.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당황한 듯하면서도 웃음을 참는 것처럼 보였죠. 모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아이들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 부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노후 자금은 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걱정할 것 없다는 뜻으로 말을 해준 것 같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대게에 살을 발라내던 아들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고 딸 지혜는 물잔을 입술에 가져다 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제 노후는 걱정 없으신 거죠? 저희도 요즘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요.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요즘 살기가 너무 빠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궁금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다시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후 자금이니 아파트 시세니 그저 숫자와 돈의 문제로 보였지만 남편은 곧 그 속에서 자식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 알겠다. 너희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난 말이야. 재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이라는 게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걸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너희도 그걸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니? 남편의 말이 끝나자 아들과 딸의 표정에서는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실망을 넘어서
조금 원망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저는 아이들의 그 표정이 식사 자리가 끝난 후에도 내내 잊히지 않더군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술 한 잔 어때? 남편을 바라보자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 엿보였죠. 남편은 지난번 일본 여행에서 사왔던 아껴둔 술병을 꺼내 들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술병은 특별한 날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나 봐요. 남편은 술을 따르며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랑 지혜가 한 말 당신도 들었지? 그럼 들었지. 그 애들도 사정이 복잡한가 봐. 여보, 곧 나도 은퇴하잖아. 지금 이 아파트,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꼭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파트 시세도 많이 올랐고, 우리도 이제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지낼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동안 고민해왔던 속내를 털어놓더군요. 내 생각에는 이 집을 팔고 남양주에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하는 게 어때? 거기서 당신과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리고 남은 돈은 민수와 지혜에게 증여하는 거지. 나도 아이들도 요즘 힘든 거 알아. 또 지금이 중요할 때이니까 돈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기도 할 것 같고. 남편의 제안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이들 생각에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단호한 모습을 보여왔던 남편이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게다가 개포동 아파트는 우리가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집이기도 했고 우리 가족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말이 내심 반갑기도 했어요. 자식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은퇴 후에는 도시를 벗어나 마음 편한 곳에서 지내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개포동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 주말마다 남양주의 전원주택을 함께 보러 다녔고 곧 마음에 드는 아담한 주택을 발견해 매입하기로 했죠. 가격은 서울 집값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명절 남편은 이 깜짝 소식을 자식들에게 발표하기로 했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두 모인 저녁 거실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풍성한 음식과 즐거운 대화가 흘러넘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도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저녁 시간이 지나고 손주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 무렵 남편은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자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다들 모여서 참 좋구나. 사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모이라고 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떠올라 있었어요. 너희도 알다시피 엄마랑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포동 아파트를 팔고 남양주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 이미 계약은 해두었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태다. 아이들은 모두 깜짝 놀란 듯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남은 돈은 너희 넷에게 공평하게 증여하려고 한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어. 너희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 돈 있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이걸 토대로 다시 또 잘 쌓아나가야 한다. 알겠지?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입을 가리더군요.
너무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했죠. 아빠, 세상에 언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도 밝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그 돈으로 저희 진짜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명절 저녁은 가족들의 따뜻한 감사 인사와 함께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 저희 부부는 그런 날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돌아보면 그 명절 저녁 시간이 눈물 나게 그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그 후 남편과 저는 남양주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평생 살아온 개포동 아파트를 뒤로하고 전형적인 도시 부부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노년 부부로 삶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평생 도시에서 살아온 부부라 전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귀촌 마을의 이웃들이 저희처럼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서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한동안은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연과 여유를 만끽하며 살았죠. 주말이면 아들과 딸이 함께 약속을 잡고 남양주 집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모이기로 한 어느 주말, 민순의 가족이 먼저 도착했어요. 큰손주는 서울에서는 좀처럼 느껴보지 못한 시골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부터 낯선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멀리서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집 앞으로 오더니 멈춰섰고, 차 문이 열리자 딸 지혜와 사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딸 내외는 조금 부끄러운 듯 민망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했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한번 훑어보더니 딸과 사위를 향해 다가가 한마디 했죠. 지혜야, 이게 무슨 차냐? 남편의 목소리는 조금 날카로웠고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에 남편이 새 차를 샀어요. 오래된 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한 번 살 때 좋은 차를 사야 오래 타죠.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남편은 무서운 눈초리로 사위를 바라봤고, 사위는 남편의 그런 눈초리가 섭섭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부부가 무슨 이런 고급차가 필요하다고. 이런데 돈을 써? 형편에 맞지도 않는 차를 사면 남들이 좋게 보는 줄 알아? 형편에 맞지도 않는 차라니요. 아빠, 왜 이러세요? 정서방도 회사에서 잘 벌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요. 살 수 있는 자격? 너랑 정서방이 벌어서 샀다고. 근데 어째 타이밍이 부산스럽게 크게 한턱 쏘고 증여를 하자마자 차부터 바꾸냐? 이게 지금 좋아 보거라고 생각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지혜와 사위는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옆에서 한심하다는 듯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듯 크게 헛기침을 하더니 집 안으로 쿵쿵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속상한 마음에 지혜와 사위를 돌아보며 한마디 했죠. 너는 어째 그리 철이 없니? 아버지가 증여할 때 뭐라고 말하셨는지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렸어? 엄마도 왜 맨날 나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 원래 사려던 차였다고.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은 씩씩대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얼음물을 떠주며 남편을 위로했죠.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저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 나름대로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싶기도 했겠지요. 해보고 싶은 거 있다고 그렇게 다 하고 살면 그럼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돈을 열심히 벌면 뭐해? 펑펑 쓰는데. 답답해하는 남편의 심정이 10분 이해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어요. 앞으로는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돈 쓰지 말라며 단단히 일러뒀지요.
딸은 알았다며 입을 삐죽거렸고 사위 역시 자존심이 상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정은 절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남편도 곧 기분을 풀었고 가족은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딸의 외제차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 일이 생긴 지 몇 주 후 이번엔 큰 며느리로부터 아찔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며느리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면 좋죠? 혜연이 아빠가. 혜연이 애비가 왜? 민수한테 무슨 일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지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술에 자꾸 빠져들고 가정에도 소홀하고. 제가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민수가 왜 술을 마셔? 가정에는 또 왜 소홀하고?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마 진실을 전하기가 힘든 듯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어렵게 입을 열었죠. 알고 보니 증여받은 돈을 전부 코인에 투자를 했었나 봐요. 요즘 코인 안 하면 바보라면서. 그런데 얼마 전 폭락하는 바람에 그 돈을 벌써 절반 이상 까먹었대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60%가 사라졌다고. 뭐라고? 60%? 그 큰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어머니, 저희 이제 어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코인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나 듣던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던 그것이었죠.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 민수가 빠져들었다니. 며느리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이고, 어쩌니, 이를 어째.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남편이 제 말은 듣질 않아요. 어머님이 전화해서 남은 돈이라도 건지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멀리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흐느낌은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식에게 그렇게도 철저히 교육시키고 그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으는 법을 가르쳤건만 현실은 저희 부부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혜연 애미야, 이 일은 당분간 비밀로 하자꾸나. 네 시아버지가 알면 너무 크게 실망하실 거야.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저도 아버님이 크게 화내실 것 같아 걱정 많이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눈앞이 흐릿해졌죠.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그 큰 돈을 코인에 모두 넣었다니. 남편과 함께 평생 일궈온 재산을 단 몇 달 만에 날려버리다니.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민수야, 도대체 왜 그랬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코인에 몽땅 다 넣었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은 돈이라도 건지자. 엄마 부탁이야.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 제발. 엄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요. 다들 요즘 코인으로 돈 버는 건 아시잖아요. 저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해보려던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회복될 거예요. 코인은 며칠만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은 우습게 벌어요. 제가 넣어놓은 돈이 있으니 조금만 올라도 금방 다 회복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 듯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 세상에 대한 좌절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에 빠진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아들의 하소연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끈질기게 아들을 설득했고 결국 민수는 코인에서 손을 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아들을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 이후로는 자식들에게 언제 어떤 연락이 올지 몰라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게 되었어요. 큰 돈을 쥐어준 것이 마치 어린 자식을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한 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마음껏 말도 못하니 근심 걱정은 갈수록 깊어져만 가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는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몇 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정신 차렸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시련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얼마 후 이번에는 민수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에 뜬 민수의 이름을 봤을 때 전화를 받아보기도 전에 심장이 두근거렸죠. 도대체 이번엔 무슨 일일까?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우리 혜연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얼마 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소아암 백혈병 초기래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화기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아들의 딸 혜연이는 이제 6살이었습니다. 평소 코피가 자주 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다급하게 달려왔고 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손녀딸의 소식을 알렸어요. 남편은 그 후 백방으로 소아백혈병에 실력 있는 전문의를 수소문했고 운이 좋게도 오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으로 손녀딸을 바로 입원시켰습니다. 혜연이는 진단을 받은 후 빠르게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각종 검사와 약물 치료, 입원비까지 치료비는 갈수록 쌓여만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들 가족을 지켜보다가 결국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두었던 펀드까지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녀딸의 병원비에 보태기 위해서였죠. 그 돈이 우리가 노후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손주의 생명이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돈을 마련해 아들에게 주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다다르자 문득 병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말싸움 소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잠시 멈춰섰지요. 병실 문 너머로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왜 아버님이 주신 그 돈을 코인 투자 같은 데 썼냐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비조차 부족하잖아. 그 돈만 있었어도 우리 혜연이 병원비 다 낼 수 있잖아. 며느리는 그렇게 말을 마친 후 쌓였던 눈물을 터뜨렸고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느껴졌죠. 잠시 후 저희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무서운 표정으로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죠. 잠깐 너희 둘 나와봐라.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렸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없이 손짓으로 그들을 병실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복도로 나와서 남편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혜연이가 저 안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부모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짓이냐? 민수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려다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고 민수는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들지 못했죠. 아픈 자식 앞에서 부모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한심한 일이다. 남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가 수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돈은 우리 손주를 위해 준비한 거다. 너희의 실수나 잘못을 따질 시간이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아이가 건강하게 치료받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돕는 거야. 그러니 이 돈으로 아이 치료에 전념해라. 그 돈을 받아들고 끝내 민수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감싸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잘못했어요. 남편은 아들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조용히 병상 옆으로 다가가 아픈 손주의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고 천천히 손등을 쓰다듬었죠.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죠. 남편은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힘내자. 우리 혜연이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남편은 소아암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백혈병에 대한 치료 방법,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이를 모두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남편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특유의 성실함을 발휘하였죠. 저도 그런 남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혜연이가 병실의 지루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 지혜가 병원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지혜는 전화 통화만 몇 번 했을 뿐 직접 병원에 얼굴을 비추진 않았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병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딸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또 여러 가지 걱정들로 지친 마음에 안부를 묻고 싶기도 했습니다. 지혜야,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시간 되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전화했어. 딸 지혜는 전화 너머로 잠시 당황한 듯 조용히 있더니 곧 조심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지금 하와이에 있어요.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왔거든요. 남편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하와이? 지금 해외여행 중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억누를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딸은 남편의 화난 목소리에 변명하듯 덧붙였어요. 아버지, 미리 계획된 여행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 방학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여행이라서.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지혜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 조카가 병원에서 백혈병과 싸우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딸과 사위가 여유롭게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행 가기 전에 혜연이 입원한 거 몰랐어? 아빠, 저도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소아암 완치율이 높다길래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예정된 여행을 온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냐? 적어도 병원에 얼굴 한 번은 비쳤어야 할 것 아니야? 남편은 딸에게 크게 소리를 지른 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들과 딸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 더 이상 가족 모임을 갖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한때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지요. 아들과 딸이 서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즐거움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주라도 잘 돌보자며 저희 부부는 매일 병원에 발도장을 찍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연이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며 6살짜리 작은 꼬마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남편은 매번 손주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웃음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린 손녀딸은 그 병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힘겨운 항암 치료도 마저 다 끝내지 못한 채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녀딸의 케이스는 백혈병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손주의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참아왔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생명을 떠나보낸 후 병원의 긴 복도에 홀로 서 있던 남편은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주저앉았어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손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한 채 무릎 위에서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그를 짓누르는 듯 했지요. 저희 부부는 그 일 이후로 귀했던 손녀딸을 잃은 슬픔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질 못했었죠. 그 후로도 또 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네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마음속에는 명절의 기쁨도 설렘도 자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손주를 잃은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이네요. 서로의 마음은 닫힌 채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그의 불안한 마음처럼 떨리는 듯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온 걸까? 남편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자주 중얼거리곤 해요. 돈이란 게 얼마나 쉽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몰랐어. 너무 쉽게 얻어진 돈이 결국 민수랑 지혜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다 내 잘못이네. 슬픈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너무나 쓸쓸하고 또 쓸쓸합니다. 저는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의 불운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슬픔에 잠겨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최근 자식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참 많은 것을 물려줬는데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흥청망청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간간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마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새어나가듯 꽤 많았던 유산은 빠르게 줄어들더니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식들에게 너무 성급하게 유산을 물려줬던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깊은 후회로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전해줄 지혜가 있다면 짧더라도 한마디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다시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